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끝날 때 제가 띠것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 했는데 바로 이 그림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대상피지라 해놓은 것이 바로 띠것질입니다. 대상피질은 한자말이고 띠것질은 이제 한글 쓰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뇌를 이게 이마 쪽 뒤통수 쪽 뇌를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의 안쪽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마 쪽, 뒤통수 쪽이 되겠죠. 근데 자른다고 했지만 제가 익히 말씀드린 적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잘린 게 아니라 그죠? 오른쪽, 왼쪽이 같이 이렇게 접혀 있던 부분을 노출됐을 뿐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면 잘렸다고 보여지는 부분, 이 부분들이 잘린 거죠. 손에 다 반이 잘렸고요, 그죠? 이 부분이 잘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경 날 때 제가 처음 소개했듯이 뇌관 뇌줄기에 이렇게 전뇌가 얹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결국 잘린 것의 대부분이 이 뇌관 뇌줄기가 지금 잘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잘린 것 중에 이건 뇌관에 해당하는 부위는 아닌데 잘린 것 중에 이 부분이 뭐냐면은 뇌량, 뇌들보랍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이 교량할 때 량 바로 다리라는 뜻이에요. 뇌를 연결하는 다리. 뭐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있는 뉴런들의 축삭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정보를 서로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위다. 즉 이건 축삭들로 이루어진 거죠. 오른쪽 뇌에서 왼쪽 뇌로, 왼쪽 뇌에서 오른쪽 뇌로 축삭을 보내는 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뇌량 주위에 있는 요만큼이 대상회예요. 대상피질이에요. 한글 쓰기를 하면 띠것질이 되는 거죠. 피질 한자말, 대상 한자말이라서 다 이제 요즘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이 대상이 무슨 뜻이냐면 이 대자가 띠란 뜻이고 띠 모양의 상자, 모양 상자, 띠 모양의 피질이란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아닌 블룩블룩 튀어나온 부분을 이랑 또는 회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이 부위를 그냥 대상회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껍질 부위는 이제 겉질, 피질 되는 거죠. 바로 이 부위. 그 중에서 어디? 바로 앞쪽 이 부분에 해당한 것이 아까 서플링, 허트와 관련된다는 것. 그래서 편도체는 우리가 이미 스트레스 불안할 때 나에게 혐오적인 자극, 그 안에 우리는 공포 불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아픈 것도 공포 불안, 예. 그리고 나한테 혐오적이고, 그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자극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편도체가 뭐 여기서는 알 수가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측두엽 건너편 오른쪽 척도에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왼쪽 척도요. 안쪽에 겉에서는 안 보여요. 이걸 겉질을 걷어내면 안에 있을 텐데 바로 뭐 한 이쯤 있다고 치자면 그죠? 이 편도체와 띠것질 중에서도 이 앞쪽 그러면 앞쪽 띠것질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한자말로 전 대상 피질이라든가 전대상 회라고 하면 이 부위가 되겠죠. 이 두 부위로 입력되어지는 정보가 뭐 내가
감각적으로 페인과 관련된 정보가 1차 체감학 기질로 전달될 때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이 편도체와 디귿질, 이 부분이 관여하면, 즉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은 이런 고통, 한마디로 괴롭다, 괴롭다라는 표현이 더 와닿네요. 괴롭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편도체가 망가졌을 때, 우리 앞서 쥐에게서 편도체를 그냥 양쪽 편도체를 홀라당 없애버리니까 고양이도 무서운 줄 몰랐죠. 만약에 그 쥐가 고양이한테 탁 목덜림을 물렸다면은 감각적 페인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서플링, 헐트에 대한 괴로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이 망가지거나, 그죠? 이 편도체가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 설사 신체에 이러한 페인,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구체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괴로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체적인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 부분이 망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망가지기 전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통증과 관련해서 또 이 통증은 좀 전에 고통, 통증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지금 공간과 관련해서 지금 사이코패스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그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증과 관련해서 또 동영상 또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In 1995, the British Medical Journal published an astonishing report about a 29-year-old builder. He accidentally jumped onto a 15-centimeter nail, which pierced straight through his steel-toed boot. He was in such agonizing pain that even the smallest movement was unbearable. But when the doctors took off his boot, they faced a surprising sight. The nail had never touched his foot at all. For hundreds of years, scientists thought that pain was a direct response to damage. By that logic, the more severe an injury is, the more pain it should cause. But as we've learned more about the science of pain, we've discovered that pain and tissue damage don't always go hand in hand, even when the body's threat signaling mechanisms are fully functioning. We're capable of experiencing severe pain out of proportion to an actual injury, and even pain without any injury, like the builder, or the well-documented cases of male partners of pregnant women experiencing pain during the pregnancy or labor. What's going on here? There are actually two phenomena at play: the experience of pain and a biological process called nociception. Nociception is part of the nervous system's protective response to harmful or potentially harmful stimuli. Sensors in specialized nerve endings detect mechanical, thermal, and chemical threats. If enough sensors are activated, electrical signals shoot up the nerve to the spine and onto the brain. The brain weighs the importance of these signals and produces pain if it decides the body needs protection. Typically, pain helps the body avoid further injury or damage, but there are a whole set of factors besides nociception that can influence the experience of pain and make pain less useful. First, there are biological factors that amplify nociceptive signals to the brain. If nerve fibers are activated repeatedly, the brain may decide they need to be more sensitive to adequately protect the body from threats. More stress sensors can be added to nerve fibers until they become so sensitive that even light touches to the skin spark intense electrical signals. In other cases, nerves adapt to send signals more efficiently, amplifying the message. These forms of amplification are most common in people experiencing chronic pain, which is defined as pain lasting more than 3 months. When the nervous system is nudged into an ongoing state of high alert, pain can outlast physical injury.
This creates a vicious cycle in which the longer pain persists,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reverse. Psychological factors clearly play a role in pain too, potentially by influencing nociception and by influencing the brain directly. A person's emotional state, memories, beliefs about pain, and expectations about treatment can all influence how much pain they experience. In one study, children who reported believing that they had no control over pain actually experienced more intense pain than those who believed they had some control. Features of the environment matter too. In one experiment, volunteers with a cold rod placed on the back of their hand reported feeling more pain when they were shown a red light than a blue one, even though the rod was the same temperature each time. Finally, social factors like the availability of family support can affect perception of pain. All of this means that a multi-pronged approach to pain treatment that includes pain specialists, physical therapists, clinical psychologists, nurse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is often most effective. We're only beginning to uncover the mechanisms behind the experience of pain, but there are some promising areas of research. Until recently, we thought the glial cells surrounding neurons were just support structures, but now we know they have a huge role in influencing nociception. Studies have shown that disabling certain brain circuits in the amygdala can eliminate pain in rats, and genetic testing in people with rare disorders that prevent them from feeling pain have pinpointed several other possible targets for drugs and perhaps eventually gene therapy. 자, 저 바로 이 동영상 보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편도체 얘기도 나오죠. 그 뭐 이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세부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또 뭐 더 재미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복잡하게 얘기해질 테고 더 이해가 될 텐데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동영상이 너무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이해하는 데 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은 결국 물리적인 통증, 즉 우리는 감각 측면이라 얘기했는데 물리적인 그러한 어 아픔과 그런 소위 심리적인 고통은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보기 전에 살펴본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전전두 피질, 그중에서 지금 복내측 전전두 피질을 중심으로 해서 전전두 피질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지느냐에 따라 소위 아픈 것도 덜 아플 수 있고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아픈 것도 많이 아플 수 있고 조금 힘든 것도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흔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중에 뭐 학교 생활이든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든 실제 몸에 뭐 질병이 됐든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전전두 피질이 어떻게 편도체와 관련해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너끈히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한테는 너무 중차대한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심리적으로 괴로운 것도 있죠. 뭐 학교 생활이나 뭐 학업을 하는 중에 아니면 인간관계 중에 그것도 소위 우리말로 하자면은 복내측 전전두 피질을 중심으로 한 전전두 피질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어떻게 이제까지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죠? 앞으로 그리고 지금 어떠한 내가 경험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걸 너끈히 이겨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너끈히 이겨낼 그러한 어떤 상황을 나는 거기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결국은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하고 더욱더 문제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꼭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동영상 내용을. 자,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오늘 거울 유런과 공감을 얘기를 하다가 공감 중에 이제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고통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사회적 고통은 조금 전에는 의사가 꼭 가짜 약, 위약처럼 작용해서 그렇게
고통,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살펴봤는데 여기서 그게 반대의 경우랄까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타이틀이나 이 내용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고통은 실제 내 몸이 이 상해를 입어서 아픈 것과 다르지 않은 고통이다. 어디 뇌 안에서는 그러한 활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fMRI 스캔은 많은 개별 영상을 평균하고 감상 기법을 이용해 대표적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얻은 것으로서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 없죠. 어떻게 데이터를 얻었는지 그건 필요 없고 육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 아까 감각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은 대응하는 표현이에요. 고통에 상관없이 전대상 피질이 아까 뭐죠? 앞쪽 띠글찌죠. 그리고 아나 전두 피질. 이거 두 개 합쳐서 뭐 복내척 전전두 피질이 되는 거죠. 이 부위에 활성화가 일어나더라는 거. 뭐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을 때도 이렇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내가 몸이 아프면 페인이 있으면은 허트도 더 민감해져요. 즉 내가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뭐 비난을 받는다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하면은 그 비난에 대해서 더 괴로워요.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 사회적으로 고통, 뭐 시련의 아픔이 있는데 내가 어디 다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아파요. 이게 페인과 서프링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플래시보 이펙트처럼 그죠? 사회적 지지가 주어지면은 그 통증 또는 고통이 경감되기도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패치 아담스라는 실제 의사의 예를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으면 이 타이레놀이 중추신경계에도 작용하는 진통제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우리는 이 사회적 불편한 괴로움을 또 줄일 수 있어요. 2020년 9월 달에 발표된 기사인데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먹으면 대담해진다. 왜? 고통 통증이 없으니까 그만큼 용감해진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해열 진통제 아스타미노펜은 약 성분을 얘기한 것이고 이 상표명은 타이레놀이죠. 먹으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 미국 이 대학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189명에게 타이레놀을 먹이고 타이레놀처럼 생겼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위약 플래시보를 복용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안전하지 않는 지역에서 밤중에 걸어서 집에 가기, 스카이 다이빙 하기, 번지 점프하기, 또 나이가 들어서 중년에 직업을 바꾸기 이런 것들 이게 다 위험한 상황이죠. 즉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 관련해서는 괴롭다, 서플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느 만큼 위험하고 위험한지를 점수를 매겨버렸어요. 그런데 타이레놀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것을 덜 위험한 것으로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점수를 매기더라는 거. 그리고 또 대학생을 500명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풍선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풍선이 점점점 커져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상 화폐를 줘서 그 화폐 가지고 나중에 뭔가 보상물을 받을 수 있겠죠. 풍선이 터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버튼 누르는 것을 중지해도 좋다. 그런데 자기 차례에 그 풍선이 터져버리면 버튼을 누르는데 터져버리면 이제까지 받은 돈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뭐 폭탄 돌리기라 하죠. 그런 게임을 지금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레놀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버튼을 더 많이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또 풍선을 결국 터트려 버려서 돈을 빼앗기는 경우도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아까 더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제가 아까
사이코패스 얘기하면서 복내척 전전두 피질이 보상 경로, 스케, 기대맥하고도 연결되고 편도체하도 연결돼서 그죠? 쾌 불쾌 사이에 복내척 전전두 피질이 저울질 하듯이 그렇게 기능한다. 그 얘기와 관련되는 것이죠. 이처럼 타이레놀을 먹으면 위험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느낌, 불쾌, 두려운 마음, 불쾌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이 가상화폐를 따려고 더 많이 누르게 되고 그 결과 풍선을 터트리는 경우도 더 많더라.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인구의 연구가 미국 인구의 25%가 매주 타이레놀 복용하고 있다라는 생각할 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왜? 즉 이런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실생활에도 여러 가지 행동 미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타이레놀 복용하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적한 거예요. 바로 여기 사회적 고통, 물리적 아픔 사이에 그것이 뇌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 자 이제 마지막 장이 될 텐데 우리는 공감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이 공감이 어떠한 사회적 집단, 내가 속하게 된 또는 속해 있는 어떠한 사회적 집단과 공감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정적인 어떤 반응, 타인이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보고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그런 그 정서와 관련된 그런 내부이들이 활성화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편도체가 관련되어지는 혐오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통증이라는 큰 제목 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공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거 편도체 스트레스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타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 보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높은 수준의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편견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불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한 만큼 자기가 속하지 않은 타 집단에 대해서 어떤 공격 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불안 수준이 높은 만큼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 내에서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심리적 지지에 의해서 이러한 심적, 신체적 고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또 그만큼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무조건 공감이 좋고 공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냉담해서는 아니지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달리 얘기하면은 감성과 이성이 잘 균형이 맞춰진 이러한 것이 건강한 상태지 그냥 감정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해서는 공감이 편견을 낳는다. 바로 나치가 그리고 나치의 와 공감한 독일 국민들이 유태인에 대해서 낳은 편견이 가장 대표적인 공감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공감에 반대한다라는 이런 제목 하에 또 공감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그러한 연구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한번 클릭해서 이 공감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어떤 이론을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